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에는 하루에 약 200만 명의 여행객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공급망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터키와 크랜베리 소스 등 추수감사절 식료품의 재고가 부족한 데다 식재료 구입 비용도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22일부터는 필수 목적 여행객들에게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확대합니다. 지난 2주 사이 미성년자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32% 증가했습니다. 거대 전자담배 기업 줄랩스가 애리조나주가 제기한 소비자 기만 혐의 소송전에서 1,45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에는 하루에 약 200만 명의 여행객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행객 규모가 팬데믹 이전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청은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객 수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라며 극심한 혼잡 상황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청은 이미 추수감사절 이동 행렬이 시작된 분위기라면서 하루 190만에서 220만 명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추수감사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 공항 혼잡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며 올 들어 이동 인파가 가장 많은 날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에 항공, 도로, 철도편으로 최소 80km 이상 이동하는 미국인 수가 5,3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지난해보다 13%, 640만 명이 늘어난 수치로 2005년 이후 최대의 증가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행객 가운데 4,830만 명은 자동차편, 420만 명은 항공편, 나머지 100만 명은 철도, 고속버스 등 기타 교통수단을 이용할 계획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휘발유가 폭등과 기내 감염에 대한 우려 완화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여행객은 지난해 94.6%에서 올해 90.3%로 감소하고 항공편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8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공급망 부족 현상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터키와 크랜베리 소스 등 추수감사절 식료품의 재고가 부족한 데다 식재료 구입 비용도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특히 16파운드짜리 터키는 가격이 24% 넘게 급등했습니다. 어제 CNN 등 언론은 사람들이 오는 25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동네 식료품점을 향하고 있지만 일부 상점에서는 예전처럼 재고를 비축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트 체인 퍼블릭스와 윈덱스 등은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물품 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베이컨, 파이 속재료, 크랜베리 소스 통조림, 칠면조 등에 제한을 두면서 동시에 재고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가 과거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망 문제는 미국 농민연맹이 매년 실시하는 추수감사절 만찬 비용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들이 최근 공개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추수감사절 식재료 10인분 기준 구입 비용은 53달러 31센트로 전년도 46달러 90센트보다 14%포인트, 6달러 41센트 올랐습니다. 특히 16파운드 칠면조는 23달러 99센트로 지난해 19달러 39센트보다 24%가량 급등했습니다. CNN도 공급망 붕괴와 수요 급증으로 올해 추수감사절 전통 요리 재고들의 재고가 급감하고 소매업소들의 재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 KPMG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는 가격 인상으로 인해 추수감사절 식료품 구매 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22일부터는 미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확대합니다. 이제는 트럭 운전사와 국경 수비대 등 필수 목적 여행객들에게도 백신 접종 완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부터 사업 등 공무차 미국을 방문하는 필수 목적 여행객들에게 내년 1월 22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요구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고위 관리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수준에 공개될 예정이라며 비필수 여행자에게 적용되는 방식과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트럭 운전사 등 운송 종사자와 국경수비대, 구급요원 등 미 국경을 통과하는 비거주자도 포함됩니다. 여객선을 타고 미국에 입국하는 필수 목적 여행객들도 같은 날짜까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비필수 여행객들에게 11월 8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정부는 트럭 운전사와 같은 근로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비거주 국경 통과자들에게는 내년 1월부터 같은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연방정부 공무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100명 이상의 사업체에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체계를 잇따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연방항소법원에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정책의 일시 정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직원 100인 이상 사업체들의 백신 의무화로 6,5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걸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법무부는 신시내티 제6순회 항소법원에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정책의 일시 정지 명령을 해제해달라며 신속 심사 절차를 제출했습니다. 신시내티 제6순회 법원은 지난주 백신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미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을 결정할 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연방법무위원회가 제6순회 항소법원에 사건을 통합한 겁니다. 바이든 정책에 따르면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 대기업의 직원들은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을 접종받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국의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 내 84만 명의 근로자들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바이러스가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백신 의무화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국은 100명 이상 사업체에서 백신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 6,5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목숨을 살리고 향후 6개월간 25만여 명의 입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주와 일부 고용주들은 대기업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산업안전보건국의 법적 권한을 크게 넘어섰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주 사이 미성년자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32% 증가했습니다. 미성년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신규 확진자의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 소아과학회는 코로나19 미성년 환자가 지난 4일 집계 10만 7천 명에서 18일 기준 14만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소아과학회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미국 전체 인구에서 22%를 차지하지만 미성년 코로나19 환자는 금주 신규 확진자의 25%에 달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15주 연속으로 미성년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성인들에 비해 어린이 등 미성년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연령별로 입원율을 보고하는 주들의 통계를 보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는 전체 연령대의 1.7%에서 4%를 차지했습니다. 소아과학회에 따르면 최근 6개 주의 어린이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고 주들의 통계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중 어린이의 비율은 0에서 0.25%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어린이는 939명입니다. 한편 카이저 가족재단 조사 결과 미 전역 부모의 3분의 2는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유보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전문가들인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필 오핏과 제프리 거버 박사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는 매우 아프고 소수는 사망할 수도 있다며 아이들이 수막염이나 수두, 간염 예방 백신을 맞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다음 달 9일에서 10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한국과 대만 등 110개국을 초청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을 따로 초청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제 국무부는 다음 달 9일에서 10일 개최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초청한 110개 국가와 정부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대만도 포함됐는데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월 취임 후 첫 대외 정책 연설에서 미국을 글로벌 리더로 복귀시키고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회의는 권위주의 차단과 부패 퇴치, 인권 존중 증진이라는 세 가지 기본 주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이 초청을 받은 반면 태국과 베트남은 초대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극우 성향이 강한 헝가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유럽연합 내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집트는 미국의 동맹이지만 정상회의 참여국 명단에서 제외됐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인 터키도 빠졌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라크만 초대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 초청장이 접수됐다고 밝히고 참가 문제 등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회의 참석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테일러시 삼성 반도체 공장 신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로 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레그 에버 주지사는 어제 각 언론으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이 텍사스 테일러시를 새로운 최첨단 반도체 칩 제조 공장 부지로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날 신규 파운드리 라인 투자와 관련해 테일러시 등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착공, 2024년 하반기 양산이 목표입니다. 에버 주지사는 회견에서 삼성은 이 프로젝트에 많은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면서 프로젝트 부지로 텍사스를 선정한 삼성전자 측에 감사를 전한 뒤 땡큐 삼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는 2,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170억 달러의 초기 자본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텍사스에서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외국 직접 투자라고 설명하고 세계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내 반도체 생산은 가장 핵심적인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혁신을 키우고 보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삼성 그리고 다른 반도체 제조업체와의 계속되는 파트너십을 고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달러가 16개월 만에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22일 기준 달러 인덱스는 0.42% 올라 96달러 53센트에 달했습니다. 지난 20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0.42% 올라 96달러 53센트 수준으로 움직였습니다. 2020년 7월 이후 최고치로 달러 대비 유로의 가치는 0.58% 내려 1.1233달러로 2020년 7월 이후 최저로 내려왔습니다. 달러는 일본 엔에 대해서도 강했습니다. 엔 대비 달러의 가치는 0.79% 올라 1달러는 114.93엔을 기록해 4년 반 만에 최고에 근접했습니다.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은 자리에서 강력한 인플레이션 타파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가족들, 특히 음식과 주택, 교통과 같은 필수품의 높은 비용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가족들에게 타격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경제와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고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 인상 압박이 가중되며 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상 시점은 7월에서 6월로 앞당겨졌습니다. 한편 웨스턴 유니온 비즈니스 솔루션의 조 마닌보 분석가는 파월 의장이 두 번째 임기를 확보하면서 경쟁자였던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보다 통화 정책이 덜 완화적일 것임을 시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거대 전자담배 기업 줄 랩스가 애리조나주가 제기한 소비자 기만 혐의 소송전에서 1,45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자담배 거대 기업 줄 랩스가 애리조나주가 제기한 소비자 기만 혐의 소송전에서 1,45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내고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크 브루노비치 주 법무장관은 어제 이런 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자담배 기업 줄이 주 검찰과의 대결에서 두 번째로 합의한 결과입니다.
2020년 1월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는 줄과 또 하나의 전자담배 제조업체를 상대로 이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 주정부는 이전에도 이언 스모크 전자담배 회사를 상대로 2,250만 달러의 배상금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아직도 돈을 못 받았고 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한편 줄 랩스사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과징금 조정에서 회사는 잘못한 게 없고 이번 일을 우리 회사를 혁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줄은 소송 이전에 이미 학교 근처의 광고난과 21세 이하를 타겟으로 한 소셜미디어의 권유 등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고를 중단했고 바카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공향 제품의 판매를 종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줄이 애리조나주에 배상할 1,450만 달러 가운데 200만 달러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주정부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입을 줄이게 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7만 1천 건 급감해 8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3월 이후 최저치로 20만 건 밑으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26만 건도 크게 하회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공개되는 실업수당 통계는 내일이 추수감사절 공휴일이어서 하루 앞당겨 발표됐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뉴욕과 뉴저지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뉴욕주 경찰은 오늘부터 28일까지 주 전역의 모든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은 물론 무면허 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순찰차 및 경찰관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게 됩니다. 뉴저지도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할 계획이고 곳곳에 차량 검문소를 설치해 불법 운전자 색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법원이 1971년 벨리포지 국립역사공원에서 지렛대로 유리 쇼케이스를 열고 전시된 소총을 훔쳐 달아난 남성에게 징역 1일과 가택연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이 훔친 소총은 제조자 이름과 생산일자, 장소가 모두 명확히 밝혀진 부싯돌 소총으로 전 세계에 단 2자로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은 이 소총 외에도 1960년대부터 약 20년간 여러 박물관에서 다른 총들과 유물들을 훔친 사실을 시인하며 당국이 유물들의 적법한 주인을 찾아주는데 적극 협조할 의지를 전했습니다. 당국은 이 남성에게 추가로 벌금 2만 5천 달러와 배상금 2만 3,385달러를 추징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고속도로가 전국에서 유지 비용이 가장 높으면서도 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즌 파운데이션이 발표한 연례 전국 고속도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주 정부는 고속도로 교량 건설 및 유지에 1마일당 무려 113만 6,255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두 번째로 높은 뉴욕주의 1마일당 37만 3,555달러의 3배나 되는 높은 수치입니다. 도심 지역 주간 고속도로 상태는 47위, 외곽 지역 간선 및 주간 고속도로 상태도 각각 47위, 45위에 그쳤습니다. 뉴욕주의 고속도로는 로드아일랜드, 알래스카, 하와이에 이어 46위로 나타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 늦게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중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고 오후에는 점차 개겠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